서울의 중심부 콜레드 호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은 여의도 최후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제3지구 개발권을 둘러싼 경매 현장이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전쟁터였지만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 대신 고급 향수와 팽팽한 긴장감만이 부유하고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태양그룹의 후계자 강태욱 전무는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철저한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태양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정계와 금융계에 막대한 로비를 쏟아부었고 경쟁사들의 약점을 틀어쥐고 있었다. 태욱의 곁에 선 김 비서실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입찰 현황을 보고하고 있었지만 태욱의 귀에는 그저 승리를 위한 요식 행위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단상 위에서 경매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찰 시작을 알리자마자 장내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달아올랐다. 예상대로 중견 건설사들은 초반부터 기세에 눌려 눈치만 보고 있었고 몇몇 대기업만이 태양그룹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패를 던지고 있었다. 태욱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여 입찰가를 단숨에 500억 원이나 올려버리는 파격을 선보였다. 장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경쟁사 임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태양그룹 강태욱 전무님, 7천억 원 제시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경매사의 목소리가 볼룸 안에 울려 퍼질 때 태욱은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드는 기분으로 재킷의 단추를 채우며 일어날 준비를 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아버지인 강 회장의 인정을 받아 그룹 회장직 승계는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감히 태양그룹의 앞길을 막을 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볼룸의 후문이 열리며 낯선 대리인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8,500억 원. 진행자의 마이크를 타고 흐른 그 짧은 한마디는 장내를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후문 쪽으로 쏠렸고 태욱의 미간은 순식간에 구겨지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대리인은 감정 없는 표정으로 단상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어디에서도 소속을 알리는 배지나 표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태욱은 김 비서실장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저들이 누구인지 즉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당황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보가 없다는 말뿐이었다. 자존심에 금이 간 태욱은 이를 악물고 다시 패를 들어 올렸다. 9천억 원. 장내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으로 가득 찼고 이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라 자존심을 건지킨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하지만 태욱은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태욱의 목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정체불명의 대리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다. 1조 원. 그 금액은 단순한 입찰가가 아니라 태양그룹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회장인 아버지가 정해준 마지노선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였고 이 이상 무리했다가는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태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셔츠를 적셨다. 누구냐? 대체 어떤 미친놈들이 감히 태양한테 덤비는 거야. 태욱은 격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대리인은 그저 무심하게 그를 일별할 뿐이었다. 진행자는 떨리는 손으로 망치를 들어 올리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조 원. 한 번. 1조 원. 2번. 태욱은 입술을 깨물며 추가 입찰을 하려 했지만 김 실장이
그의 팔을 필사적으로 잡으며 만류했다. 지금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룹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결국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지며 경매는 종료되었다. 태양그룹의 패배였다.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태욱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분노와 수치심이 혈관을 타고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낙찰자 측 대리인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 주인 오라고 해. 내 앞에서 직접 얼굴 보고 설명하라고 해. 감히 태양그룹을 물먹이고 무사할 줄 알아? 그의 고함이 끝나기가 무섭게 볼룸의 거대한 메인 도어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열렸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또각또각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처럼 규칙적이고 냉혹하게 다가왔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었고 그 길 끝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단. 그녀의 모습은 밤의 여왕 그 자체였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태욱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세련된 단발머리,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압도하는 서늘한 눈빛. 그녀는 7년 전 비오는 밤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던 그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태욱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기억 속에서 철저히 지워버렸던 자신의 전처 이연이었다. 그녀는 태욱의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다. 태욱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차가운 기운이 태욱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곁에 선 수행원이 정중하게 그녀를 소개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입찰의 승리자이자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레인의 아시아 총괄 회장 한서진 대표님이십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태욱이 버린 그 여자였다. 태욱은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 연인이? 정말 네가 살아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지만 태욱의 눈에는 오직 그녀밖에 보이지 않았다. 7년 전 만삭의 몸으로 빗속에 버려졌던 여자가 어떻게 뉴욕 월가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의 뇌로는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았다. 한서진. 아니 이연희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태욱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애정이나 미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잔인한 여유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붉은 입술을 열어놨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태욱의 귓가에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속삭였다. 오랜만이네, 강태욱.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살면 언젠가 벌을 받는다고 했지. 그 벌 받게 해주러 왔어. 그녀의 말은 7년 전 태욱이 그녀를 내쫓으며 했던 모욕적인 언사를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다. 태욱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천둥 번개가 치던 밤, 차가운 빛바닥에 무릎 꿇고 빌던 그녀의 모습과 지금 자신을 내려다보는 오만한 눈동자가 겹쳐졌다. 태욱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럴 수 없었다. 압도적인 공포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당황하는 태욱을 비웃듯 가볍게 웃어넘기고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블랙레인은 이번 제3지구 개발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무엇인지 부패한 기업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명백히 태양그룹과 강태욱을 겨냥한 것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서진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볼룸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태욱은 주변의 웅성거림 속에서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뱀처럼 느껴져 거칠게 풀어헤쳤다. 김 실장이 다가와 상태를 살폈지만 태욱은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당장 알아봐. 저 여자가 지난 7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1분 1초도 빠짐없이 전부 다 조사해. 그의 고함은 공허하게 메아리쳤고 이미 승패가 갈린 싸움터에서 패배자의 발악처럼 들릴 뿐이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서진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그녀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뜨거워진 그녀의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드디어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는 희열과 썩어빠진 전 남편의 무너지는 얼굴을 직접 목격한 쾌감 때문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앞좌석에 앉은 최측근 비서 레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백미러를 통해 물었다. 레이는 서진이 뉴욕 밑바닥에서부터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자 충신이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7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들이 붉은 네온 사인을 받아 피처럼 흘러내렸다. 난 아주 좋아, 레이. 이제 시작일 뿐인걸. 서진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약하고 순진했던 이연희는 없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한서진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낡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깊숙이 집어넣었다. 강태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부수어줄 생각이었다. 그가 뼈저리게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릴 때까지. 리무진은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반면 호텔 볼룸에 남겨진 태욱은 깨진 유리잔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에서 흐르는 피가 하얀 테이블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돌아온 거지? 공포는 서서히 분노로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비 내리는 밤, 악몽은 다시 시작되었다.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전무실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요란한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다. 강태욱은 책상 위에 놓인 고가의 명패와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넓은 사무실을 가득 채웠고 문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태욱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경매장에서 마주친 한서진이라는 여자의 얼굴로 가득 차 있어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었다. 김 실장, 아직도 소식이 없어. 당장 들어오라고 해. 태욱의 고함에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이 태욱이 그토록 기다리던 한서진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다. 태욱은 김 실장이 다가오기도 전에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거칠게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는 활자들 사이를 빠르게 훑으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아니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태욱의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했다. 한서진, 32세, 미국 시민권자. 뉴욕 주립대 졸업 후 월가 투자은행에 입사하여 최연소 임원 승진. 이후 사모펀드 블랙레인을 설립하여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투자의 귀재. 서류상 그녀의 과거는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그 어디에도 한국에서의 기록이나 이연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화려했다. 이게 다야?
고작 이따위 종이 쪼가리를 가져오려고 날 기다리게 한 거야? 태욱은 보고서를 김 실장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김 실장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사설 탐정을 동원해도 더 이상의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입양 기록조차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이현희 씨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태욱은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명 그 눈빛, 그 목소리, 심지어 왼쪽 귀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다. 세상에 도플갱어가 있다면 모를까. 이렇게까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리가 없었다. 태욱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전원이 꺼진 지 오래된 그 휴대폰의 갤러리에는 7년 전 행복했던 한때의 사진들이 봉인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웃고 있는 연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소리는 태욱을 7년 전 그 끔찍했던 밤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태양그룹의 며느리로서 부적격하다는 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정략 결혼을 통해 그룹의 입지를 다지라는 아버지의 압박 속에서 태욱은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는 만삭의 몸으로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던 연희를 차갑게 뿌리쳤다. 태욱 씨, 제발 이러지 마. 나 혼자 나가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아이는, 곧 태어날 우리 아기는 어떻게?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연희의 얼굴은 처참했다. 그녀는 부른 배를 감싸 안으며 태욱을 올려다보았지만 당시 태욱은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건장한 사내들이 연희를 양쪽에서 붙잡아 거대한 저택의 철문 밖으로 끌어냈다. 철문이 닫히는 굉음은 마치 그녀의 인생을 단절시키는 소리처럼 들렸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아이가 내 핏줄이라는 증거도 없잖아. 위자료는 넉넉히 줬으니 그걸로 어디 가서 조용히 살아. 태욱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닫힌 철문 너머로 들려오던 그녀의 오열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까지 태욱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왕좌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회상에서 깨어난 태욱은 식은땀을 닦아냈다. 만약 한서진이 이현희가 맞다면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복수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태욱은 곧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부정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여자는 아무 힘도 없는 고아였어. 혼자서 아이를 낳고 살기조차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7년 만에 수조원을 굴리는 기업 사냥꾼이 될 수 있겠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 시각, 여의도 블랙레인 코리아 지사의 대표실. 한서진은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최고급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는 술을 마시는 대신 붉은 액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책상 위에는 태양그룹의 주주명부와 지분 구조도가 상세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태양그룹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끼운 상태였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태양그룹의 유동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3% 확보했고 차명으로 분산된 물량까지 합치면 5%에 육박합니다. 레이가 태블릿을 내밀며 보고했다. 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직은 시장에 소문이 나지 않게 조용히 움직여. 강태욱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을 테니까. 그리고 내일 태양그룹의 채권단 주요 인사들과의 오찬을 잡아. 서진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 강태욱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생각이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가문의 이름까지. 그녀는 7년 전 비오는 거리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양부모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얻었고 지옥 같은 훈련과 공부를 통해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그녀에게 자비란 사치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의 주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폭증했고 주가는 널뛰기를 반복했다. 증권가에는 태양그룹이 적대적 MA의 타깃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태욱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블랙레인, 즉 한서진의 지심을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태욱은 한서진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비서를 통해 공식적인 미팅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일정이 꽉 차 있어 2주 후에나 가능하다는 굴욕적인 거절이었다. 태욱은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 없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는 무작정 차를 몰고 블랙레인 코리아 지사가 있는 IFC몰로 향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제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태욱 전무님, 약속 없이 오시면 곤란합니다. 로비로 내려온 레이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막아섰다. 태욱은 레이를 밀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태양그룹의 강태욱이야. 당장 한서진 나오라고 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태욱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서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마치 벌레를 보듯 태욱을 내려다보았다. 제 회사 로비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죠. 강 전무님, 품위 없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태욱은 보안 요원들 사이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발버둥 쳤다. 한서진, 아니 이연희, 네가 꾸민 짓이지? 주가 조작하고 내 회사 공격하는 거 다 네가 한 짓이잖아. 이렇게 나오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아? 서진은 피고쓰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태욱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강태욱 씨, 아직도 망상 속에 사시나 보군요. 저는 투자자로서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할 뿐입니다. 태양그룹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면 그건 경영진이 무능해서 빈틈을 보였기 때문 아닐까요?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태욱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하던 옛날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진이 태욱의 옷깃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그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알던 그 여자는 7년 전에 죽었으니까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채권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다. 태욱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태욱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갈았다. 좋아, 네가 전쟁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상대해주지. 하지만 기억해, 태양은 절대 지지 않아. 내까짓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는 허세를 부리며 뒤돌아섰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서진은 멀어지는 태욱의 뒷모습을 보며 레이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2단계 시작해. 태양그룹의 자금줄인 명동 사채시장 쪽을 차단하고 은행권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사무실로 돌아온 태욱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술을 들이켰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를수록 연희의 목소리와 서진의 차가운 미소가 겹쳐지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뒷조사 더 철저히 해. 그 여자의 약점. 숨겨진 남자,
비리, 뭐든지 찾아내. 그리고 7년 전 그날 일, 처리했던 놈들 입단속 확실히 시켜. 만약 그게 새어나가면 우린 끝장이야. 그날 밤 태욱은 악몽을 꾸었다. 빗물에 잠긴 채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가 다가가 아이를 안으려 하자 아이의 얼굴이 서진의 얼굴로 변하며 그의 목을 조르는 꿈이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태욱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수면제를 한 움큼 집어 삼켰지만 심장의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깨웠다는 것을. 한편 서진은 펜트하우스의 아이 방에서 잠든 아들의 머리칼을 쓰다듬고 있었다. 7살이 된 아들 준우는 태욱을 닮아 영리하고 잘생긴 아이로 자라주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매는 서진을 닮아 깊고 맑았다. 걱정 마, 준우야. 엄마가 다 되돌려 놓을 거야. 네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서진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다. 창밖의 비는 그쳤지만 태욱을 향한 그녀의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언론은 태양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을 대서특필했다. 블랙레인, 태양그룹 지분 5% 공시, 적대적 M&A 가능성 시사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강 회장은 태욱을 호출하여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노발대발했다. 내 놈이 이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회사가 이 지경이 돼. 당장 수습하지 못하면 후계자 자리는 꿈도 꾸지 마라. 태욱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진에 대한 증오심만이 불타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전공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자신이 가장 잘하는 비열한 방법을 쓰기로. 그는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리해야 할 여자가 하나 있다. 아주 조용하고 고통스럽게 밟아줘야 해. 겁만 주는 걸로는 안 돼. 다시는 재기불능으로 만들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태욱은 몰랐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결국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진은 이미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가 더러운 수단을 쓸수록 그녀가 준비한 정의의 심판은 더욱 가혹해질 것이라는 것을. 빗속의 유령은 이제 실체를 가진 악몽이 되어 태욱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며칠 뒤 대한민국 재계와 언론은 태양그룹이 뿌린 자극적인 보도자료로 인해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블랙레인, 국부 유출의 주범인가. 검은 머리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기업 사냥과 같은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조간신문의 일면을 도배했다. 방송 뉴스에서는 정체불명의 패널들이 나와 사모펀드의 폐해를 논하며 한서진 대표의 도덕성을 공격해댔고 인터넷 여론은 교묘하게 조작된 댓글들로 인해 서진을 마녀 사냥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태욱은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뉴스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자금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언론사 사주들과의 술자리,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건넨 뇌물, 그리고 여론 조작 전문 업체에 지불한 거액의 수임료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태욱은 위스키 잔을 들어 화면 속 곤경에 처한 듯 묘사되는 서진의 사진을 향해 건배를 제의했다. 그래, 어디 한번 버텨봐. 한국이라는 바닥이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알았어? 여긴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곳이야. 태욱은 낄낄거리며 김 비서실장을 돌아보았다. 국세청 쪽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탈세 혐의 좀 씌워서 출국 금지라도 시키면 딱 좋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 차 있었다. 김 실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청장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블랙레인 쪽 회계가 워낙 투명해서 꼬투리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태욱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투명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어. 만들어서라도 가져오라고 해. 내가 쥐어준 돈이 얼만데 그따위 소리래. 그는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에 콱 내려놓았다. 유리잔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호박색 액체가 쏟아졌다. 태욱은 조바심이 났다. 서진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손발을 묶고 자금을 동결시켜 태양그룹에 대한 공격을 원천 봉쇄해야만 했다. 한편 블랙레인 코리아의 분위기는 태욱의 예상과는 달리 차분하다 못해 냉랭했다. 직원들은 쏟아지는 악성 루머와 항해 전화에도 동요하지 않고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서진이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쏟아지는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블릿을 내밀었다. 대표님, 본사 쪽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여론이 너무 악화되면 향후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서진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야. 강태욱이 할 수 있는 건 딱 그 수준이니까. 치졸하고 더럽고 구시대적인 방식, 오히려 잘 됐어. 그가 언론 플레이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우리는 진짜 목줄을 죄어야지. 그녀는 펜을 들어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인천 송도 인근의 미개발 매립지였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미래 도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었지만 실상은 오지대나 다름없는 부실덩어리 땅이었다. 프로젝트명 블루오션, 이 정보를 흘려 태양그룹 정보망이 닿을 수 있는 가장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서진의 지시에 레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은 서진이 태욱을 위해 준비한 치명적인 미끼였다. 정부의 비밀 개발 정보인 것처럼 위장된 그 문건은 태양그룹이 지금의 위기를 단번에 타개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게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환경 부담금과 법적 분쟁 소지가 숨겨져 있었다. 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실행에 옮겼다. 알겠습니다. 강태욱 전무가 가장 신뢰하는 브로커를 통해 정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평소라면 의심했겠지. 하지만 지금 그는 벼랑 끝에 몰려 있어.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야 하고 나를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거야. 굶주린 짐승은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는 법이니까. 그날 오후 태욱은 한 통의 긴급 보고를 받았다.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대외비 문건이었다. 인천 송도의 대규모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들어선다는 정부의 미발표 계획안이었다. 문건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했고 이 사업권만 따낸다면 태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단숨에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룹의 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태욱의 손이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이거야. 이거면 돼. 이걸로 그 건방진년을 밟아버리고 아버지한테도 면목을 세울 수 있어. 태욱은 문건의 진위를 의심할 겨를도 없이 맹목적인 희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즉시 재무팀장을 호출하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끌어모으라고 지시했다. 재무팀장은 난색을 표했다. 전무님, 지금 현금 보유량이 바닥입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실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태욱은 재무팀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내가 하라면 해. 계열사 자금, 비자금. 안 되면 사채라도 써서 막아.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결국 재무팀장은 태욱의 서슬퍼런 협박에 못 이겨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태양그룹의 마지막 생명줄이 서진이 파놓은 밭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욱의 비열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서진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더러운 수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뒷골목에서 악명 높은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그 여자의 약점을 찾아내 가족이든 애인이든
숨겨둔 자식이든 뭐든 좋아. 찾아서 겁을 줘. 내 눈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란 말이야. 태욱의 지시는 명확했고 잔인했다. 그는 서진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부분을 찔러 항복을 받아내고 싶었다. 그날 밤 서진은 늦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에 반사되어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녀의 운전기사는 백미러를 힐끔거리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대표님, 뒤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따라붙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미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은 읽고 있던 서류를 덮고 차분하게 뒤를 돌아보았다. 짙은 썬팅을 한 차량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따돌릴까요? 기사의 질문에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으슥한 곳으로 유인해.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경호팀에 연락해서 C구역 폐공장으로 집결하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태욱이 결국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리무진은 방향을 틀어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다. 폐공장 공터에 차가 멈추자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건장한 사내 대여섯 명이 내렸다. 그들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진의 리무진을 에워쌌다. 어이, 한서진 대표님? 차 문 좀 여시지? 강 전무님이 안부 좀 전해드리라고 하셔서 말이야.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차창을 톡톡 두드리며 깐족거렸다. 그 순간 공장 주변의 어둠 속에서 서진의 경호팀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그들은 소리 없이 해결사들의 뒤를 점거했다. 누가 누구한테 안부를 전한다고? 레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우두머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해결사들이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는 찰나 짧고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훈련받지 않은 깡패들은 프로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바닥에는 신음하는 사내들이 널브러졌다. 서진은 그제야 차문을 열고 우아하게 내렸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바닥에 엎드려 있는 우두머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하이힐 굽이 남자의 손등을 지그시 짓눌렀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서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누가 시켰지? 강태욱인가? 그녀가 낮게 물었다. 고통에 일그러진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그래, 강전무가 네 약점을 찾으라고 했어. 숨겨둔 애새끼라도 있으면 납치해서라도. 애새끼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서진의 눈동자가 차갑게 굳어졌다. 그것은 그녀의 영린이었다. 자신을 공격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아들 준우를 입에 올리는 건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발에 힘을 더 주며 남자의 귓가에 속삭였다. 가서 전해. 내 가족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강태욱뿐만 아니라 너희들 모두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저주처럼 섬뜩했다. 레이와 경호원들은 덜덜 떨고 있는 해결사들을 끌고 사라졌다. 다시 정막이 찾아온 공터에서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태욱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단순히 사업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살인마였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기대해, 강태욱.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지옥을 보여줄 테니. 다음 날 태욱은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해결사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대신 그의 책상 위에는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 2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까지 끌어다 쓴 결과였다. 이 도장에만 찍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이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무님,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실사팀에서 부지 용도 변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태욱은 김 실장의 말을 싹둑 잘랐다. 시끄러워. 겁쟁이들은 다 빠져. 난 승부사야. 리스크 없이는 큰 이익도 없는 법이라고. 그는 만년필 뚜껑을 열고 거침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그는 희열을 느꼈다. 자신이 드디어 한서진을 앞질렀다고 확신했다. 같은 시각 서진의 사무실에는 블루오션 프로젝트 계약 체결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레이는 모니터를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잔금 지급 보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태양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마천루가 위태로운 모래성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그물을 걷어올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 자료 넘기고 검찰에 로비 내역 제보해. 서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태욱이 서명한 그 계약서는 태양그룹을 파멸로 이끌 시한폭탄의 기폭제였다. 태욱은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그의 발밑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 불과했다. 저녁 뉴스에는 태양그룹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그 뉴스를 지켜보는 서진의 눈빛은 건조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준우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엄마가 나쁜 아저씨들을 혼내주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녀의 모성애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그리고 그 무기는 이제 강태욱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태양그룹 전략기획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태욱은 내일이면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릴 것이라 상상하며 흥분에 젖어 잠들지 못했다. 그러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녘 정적을 깨고 태욱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다급한 목소리의 법무팀장이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인천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본사로 오고 있습니다. 태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창밖을 보니 본사 정문 앞에는 벌써 검찰 차량과 취재진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섬광처럼 터지는 플래시 불빛이 태욱의 눈을 멀게 할 것만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다. 사냥꾼의 덫은 완벽하게 닫혔다. 태양그룹 본사의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푸른색 박스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끊임없이 엘리베이터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 모습을 찍으려는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번개처럼 터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그룹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거대한 로고 앞에는 압수수색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입간판이 세워졌다. 태욱은 자신의 집무실 유리창 너머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내려다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했는데 지금은 지옥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특수부 검사가 들이닥쳤다. 강태욱 전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단호했다. 태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이건 함정이야. 누군가 날 모함한 거라고. 변호사 불러. 내 변호사 오기 전엔 아무것도 손대지 마.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고함을 무시한 채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 시각
TV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태양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블루오션 프로젝트 부지가 사실은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화면에는 쓰레기 매립지로 방치된 인천의 황무지가 적나라하게 비춰졌다. 태욱은 비명을 지르며 리모컨을 TV 화면에 집어 던졌다.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며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끔찍한 뉴스는 멈추지 않았다. 김 실장, 어떻게 된 거야? 개발 가능한 땅이라며 정부 인허가 다 끝났다고 했잖아. 태욱은 김 비서실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김 실장은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다. 저도 속았습니다. 브로커가 가져온 서류는 완벽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국토부 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영구 보존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태욱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태양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완벽한 설계였다. 악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졌다. 검찰 수사 소식과 사기 프로젝트 전말이 드러나자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태양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고 시가총액 수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채권단이었다. 은행들은 태양그룹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했다. 즉 빌려준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부도 처리를 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태욱의 휴대폰은 빚 독촉을 하는 은행장들의 전화로 불이 나고 있었다. 그때 회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태욱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태욱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다. 강 회장이 골프채를 집어던지며 노호했다. 이 멍청한 놈, 내가 널 믿고 회사를 맡겼는데 기어이 그룹을 말아먹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태욱은 뺨을 감싸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수습하겠습니다. 자금만 융통해 주시면. 하지만 강 회장은 차갑게 그를 외면했다. 수습? 이미 늦었다. 채권단이 네 해임안을 상정했어. 그리고 널 검찰에 넘기는 조건으로 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하더구나. 넌 이제 끝이야.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아버지의 비정한 선언은 태욱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쫓겨나듯 회장실을 나온 태욱은 갈 곳을 잃었다. 회사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던 임원들은 이제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피하기 바빴다. 태욱은 비상계단으로 숨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연기 속에서 서진의 차가운 미소가 어른거렸다. 이게 다 그 여자 짓이야.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그는 뒤늦은 깨달음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덮쳐왔다. 당장 내일 막아야 할 어음만 수천억 원이었다. 이걸 막지 못하면 그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물론 평생 빚더미에 앉아 감옥에서 썩어야 했다. 태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 형님, 동생 하던 다른 재벌 3세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쁘다며 냉정하게 끊어버렸다. 권력이 사라진 그는 그저 귀찮은 정과자 예정자에 불과했다. 절망에 빠진 태욱에게 재무팀장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전무님,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욱은 재무팀장의 어깨를 꽉 쥐었다. 뭐야? 말해봐. 무슨 방법이든 다 해볼 테니까. 재무팀장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현재 우리 그룹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약 상환 유예를 해주고
추가 자금 지원을 해준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태욱은 희망에 찬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블랙레인 캐피탈. 그 이름은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무팀장은 태욱의 표정을 살피지 못한 채 계속 설명했다. 블랙레인이 최근 제2금융권에 풀린 우리 채권을 헐값에 모두 사들였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최대 채권자입니다. 대표를 만나서 협상만 잘 된다면. 태욱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하하. 그것은 미치광이의 웃음소리 같았다. 운명에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여자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라니. 태욱은 비틀거하며 벽을 짚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다. 살아야 했다. 감옥에 가는 것만은 피해야 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차 대기시켜. 블랙 레인으로 간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태욱을 태운 차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거북이처럼 기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태욱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다. 7년 전 비 오는 밤 연희를 내쫓았을 때 느꼈던 그 오만함과 우월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금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초라하고 무력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후회해라, 후회해라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블랙 레인 본사가 있는 IFC몰 펜트하우스 오피스. 서진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레이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강태욱 전무가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대기 중입니다. 올려보낼까요? 서진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기다리게. 1시간 정도. 절박함이 뼈에 사무칠 때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했다. 태욱은 로비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며 다리를 떨고 있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지나가는 블랙 레인 직원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비웃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2세가 이제는 면담을 구걸하며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대표님이 들어오시랍니다. 태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고 긴 복도를 지나 서진의 집무실 앞에 섰다. 거대한 양문형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크기의 집무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서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뒤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의 실루엣이 검은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태욱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태욱은 쭈뼛거리며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입이 바짝 말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저기, 한 대표, 아니 서진 씨. 그가 겨우 입을 열자 서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건조해서 태욱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강 전무님. 제 시간은 당신의 시간보다 훨씬 비싸니까요. 그녀는 펜을 돌리며 사무적으로 말했다. 태욱은 침을 꿀꺽 삼키고 자존심을 버린 채 말했다. 도와줘. 아니, 도와주십시오. 태양그룹. 부도만은 막아주십시오. 당신이 채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압니다. 상환기일만 연장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이자도 2배, 아니 3배로 쳐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7년 전 자신에게 매달리던 연희의 목소리와 묘하게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비스듬히 앉아 그를 관찰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강태욱 씨는 투자 가치가 제로인 부실 덩어리인데
게다가 당신 나한테 빚이 있지 않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큰 빚.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태욱에게 다가왔다. 하이힐 소리가 심장 박동을 짓누르듯 다가왔다. 그녀는 태욱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기억나? 7년 전 오늘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태욱은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주제 파악 좀 해. 가진 것도 없는 게 어디서 감히. 서진은 그날 태욱이 뱉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조렸다. 태욱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건 그가 변명하려 입을 떼자 서진이 차가운 손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눌러 막았다. 변명은 필요 없어. 난 비즈니스를 하러 온 게 아니야. 청구서를 내밀러 온 거지. 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태욱의 가슴에 툭 던졌다. 태양그룹 경영권 포기 각서, 그리고 전 재산량도 증서야. 여기에 도장 찍어. 그러면 부도는 막아주지. 대신 넌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리로 나앉게 될 거야. 내가 겪었던 것처럼. 태욱은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니 자신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태양그룹을 포기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았다. 이건 너무하잖아. 연희야, 우리 부부였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가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하려 하자 서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부부? 넌 나를 아내로 생각한 적 없었어. 쓰다가 버리는 장식품 취급했지. 그리고 내 아이, 내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죽이려 했어. 아이라는 말에 태욱은 흠칫 놀랐다. 그는 잊고 있었다.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아이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 태욱이 조심스럽게 묻자. 서진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궁금해? 살아있어. 아주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자랐지. 너 같은 아빠 없이도 말이야. 태욱의 머리에 둔기를 맞은 듯한 충격이 가해졌다. 아이가 살아있다니. 자신의 핏줄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니. 순간 태욱의 머릿속에 비열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가 있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친권 소송, 양육권 분쟁, 아이를 이용하면 이 여자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탐욕스럽게 변하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 그 아이 이름은 한준우야. 내 성이 아니라 내 성을 따랐어. 법적으로 넌 그 아이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이야. 서진은 인터폰을 눌러 보안 요원을 호출했다. 손님 가십니다. 정중히, 아주 정중히 바닥으로 내던져 드리세요. 건장한 요원들이 들어와 태욱의 양팔을 붙잡았다. 태욱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다. 잠깐만,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을 보여줘. 연희야, 서진아. 그의 처절한 외침은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졌다. 서진은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쫓겨난 태욱은 빗물 웅덩이에 처박혔다. 고급 양복은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를 거지보듯 쳐다보며 지나갔다. 그는 비를 맞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닌 마지막 역전을 위한 더러운 집착의 시작이었다. 태욱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 그 아이만 손에 넣으면 그여도 꼼짝 못할 거야. 그는 빗속을 뚫고 어딘가로 걷기 시작했다. 무너진 상아탑의 잔해 속에서 괴물은 아직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서울의 뒷골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모텔 방에서 강태욱은 싸구려
위스키 병을 비우고 있었다. 화려했던 태양그룹 전무실은 이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고 그의 곁에 남은 것은 구겨진 양복과 바닥난 자존심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방바닥에는 사설 탐정이 몰래 찍어보낸 사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서진, 아니 이연희와 손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내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준우, 한준우라고 했지. 태욱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자신을 빼닮은 눈매, 오뚝한 코, 그리고 인매까지 영락없는 강씨 집안의 핏줄이었다. 태욱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아이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자 서진의 심장에 박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는 아이를 확보하는 순간 서진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다려라. 아빠가 곧 데리러 갈 테니까. 태욱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 기운이 올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목표만은 선명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 챙겨둔 접이식 칼을 확인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상태였다. 밖에는 7년 전 그날처럼, 그리고 서진을 다시 만난 그날처럼 지독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한남동의 최고급 빌라 단지 더 힐의 정문 앞. 태욱은 렌트한 낡은 승용차 안에서 몇 시간째 잠복하고 있었다. 경비가 삼엄하여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거주민들이 출입하는 시간대는 파악해둔 터였다.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그의 초조함을 부채질했다. 와이퍼가 뻑뻑한 소리를 내며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심장 박동도 거칠어졌다. 저택의 높은 담벼락 너머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육중한 정문이 열리고 서진의 검은색 벤틀리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태욱은 본능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 앞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자 우산을 쓴 서진이 먼저 내렸고 뒤이어 노란 유치원 가방을 맨 준우가 폴짝 뛰어내렸다. 엄마, 오늘 비 와서 지렁이 나왔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태욱의 귀에 꽂혔다. 태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빗속을 뚫고 달려가는 그의 모습은 굶주린 짐승과도 같았다. 준우야, 내 아들. 그의 고함에 서진과 준우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눈이 붉게 충혈된 태욱의 모습은 영락없는 괴한이었다. 경호원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태욱은 모자지간의 거리를 좁혔다. 준우는 낯선 남자의 기괴한 모습에 겁을 먹고 서진의 다리 뒤로 숨었다. 강태욱, 당신이 여긴 어떻게? 서진은 당황했지만 즉시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 안으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태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릿하게 웃었다. 어떻게라니? 아빠가 아들 보러 오는 게 잘못된 거야? 비켜, 내 아들이야. 강준우라고. 그는 다짜고짜 손을 뻗어 준우를 잡아채려 했다. 술 냄새가 확 풍기자 준우가 엄마, 무서워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서진은 태욱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더러운 손 대지 마. 누가 내 아들이야. 준우는 내 아이야. 네가 빗속에 내다 버린 그 아이란 말이야. 그녀의 일갈에 태욱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태욱을 에워쌌지만 서진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아이에게 평생 짐이 될지도 모르는 이 남자의 실체를 확실히 끊어내야 했다. 버리다니? 난 널 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데려가서 키워주겠다잖아. 태양그룹의 후계자로 키워주겠다고. 태욱은 뻔뻔하게 소리쳤다. 그의 망상은 이미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이미 망해가는 그룹 범죄자가 된 자신을 잊은 채 그는 여전히 자신이 대단한 재벌가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준우는 태욱의 고함에 놀라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가 태욱의 가슴을 묘하게 자극했다. 서진은 준우를 달래며 레이에게 눈짓을 했다. 레이가 조용히 다가와 준우를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싫어. 엄마랑 있을래. 아이가 발버둥 쳤지만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준우야, 엄마가 금방 들어갈게. 아저씨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서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그녀는 태욱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이제 그녀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후계자? 꿈깨. 태양그룹은 끝났어. 내일이면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갈 거고, 넌 횡령과 배임으로 수배 중이잖아. 그런 주제에 아이를 키워 네가 준우한테 줄 수 있는 건 범죄자 아빠라는 낙인뿐이야. 서진의 말은 태욱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다. 팩트로 무장한 그녀의 공격에 태욱의 억지 논리는 힘을 잃었다. 그는 할 말이 없어지자 다시 분노를 터뜨렸다. 닥쳐. 네가 다 망친 거잖아. 네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갔어. 뺏어간 게 아니야. 되찾은 거지. 그리고 네가 잃은 건 네 스스로 자초한 거야. 서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준우가 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아빠? 아니, 그냥 냄새나고 무서운 아저씨일 뿐이야. 넌 7년 전 그날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을 스스로 걷어찼어. 영원히. 태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방금 전 자신을 보며 공포에 질려 울던 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핏줄이 당긴다는 둥, 부성애가 있다는 둥 했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 칼자루를 꽉 쥐었다. 이 여자를 없애면 이 끔찍한 악몽도 끝날 것 같다는 충동이 일었다. 너만 없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태욱은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은색 칼날이 빗속에서 번뜩였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총을 겨누려 했지만 태욱의 동작이 더 빨랐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서진을 향해 돌진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서진은 피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칼날이 서진에게 닿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나타난 레이가 태욱의 팔을 낚아챘다. 크악,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레이는 태욱의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다. 태욱의 얼굴이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그는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특수부대 출신인 레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흙탕물이 입안으로 들어와 숨이 막혔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태욱은 진흙 범벅이 된 채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서진은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발로 멀리 차버렸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태욱과 눈높이를 맞췄다. 알지, 강태욱. 한때는 내 남편이었고 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 집 앞에서 행패 부리는 잡범일 뿐이야. 서진은 손수건을 꺼내 태욱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려다 멈칫했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는 듯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경찰 부르지 않을게. 대신 마지막 경고야.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준우를 놀라게 하면 그땐 법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널 심판할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공포스러웠다. 레이가 태욱을 일으켜 세워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태욱은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닫히는 철문 사이로 서진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거실 창문 너머로 준우가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는 실루엣이 비쳤다. 그곳은 태욱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하게 차단된 행복의 요새였다.
태욱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젖어 떨려왔지만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돈을 잃었을 때보다, 회사를 뺏겼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이제야 분명히 깨달았다. 만약 7년 전 그 빗속에서 연희를 잡았더라면 지금 저 따뜻한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건 자신이었을 것이다. 으아악. 태욱은 땅을 치며 오열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그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검은 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지나가는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가 되어 자신이 버렸던 그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 비는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던 태욱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갈 곳은 없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없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뒤로 남겨진 것은 진흙탕에 박힌 자신의 발자국뿐이었다. 그것은 한때 재벌가 후계자였던 남자의 몰락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 안으로 들어온 서진은 떨고 있는 준우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준우야. 엄마가 있잖아. 이제 나쁜 아저씨는 다신 안 올 거야. 그녀의 품에서 안정을 찾은 준우가 잠이 들자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태욱이 사라진 텅 빈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다. 복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미안해, 아가.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 서진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커튼을 쳤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마무리뿐이었다. 태욱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태양그룹을 정화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녀는 내일 있을 임시 주주총회를 떠올렸다. 그곳이 바로 강태욱의 무덤이 될 것이고 한서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곳이었다. 밤새 비는 그치지 않았다. 태욱은 젖은 옷을 입은 채 서울역 지하도를 배회하고 있었다. 노숙자들 틈에 섞여 몸을 웅크렸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행복해 보이는 준우와 서진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수조원을 주무르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흙탕물과 빗물에 젖어 더러워진 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래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태욱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오늘이 태양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주총회 날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비록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가서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다. 자신이 무너뜨린 제국의 최후를,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린 여자의 승리를,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인지 아니면 미련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은 아침 일찍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은 평소라면 엄숙하고 질서정연했겠지만 오늘은 성난 파도와 같은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었다. 주가 폭락으로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소액 주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단상 점거를 시도하고 있었고 이를 막으려는 사측 경호원들과의 몸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이 혼란스러운 현장을 생중계하며 태양그룹의 몰락을 전 세계에 타전하고 있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 한 남자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강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호령하던 강태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급하게 구한 낡은 양복은 몸에 맞지 않아 헐렁했고
면도를 하지 않아 거뭇한 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다. 탄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발걸음만은 본능적으로 단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저기라고 믿는 망상 때문이었다. 저기 강태욱이다. 강태욱이 나타났다. 누군가의 외침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더 큰 분노의 함성으로 폭발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 네가 사람이야? 회사를 이 꼴로 만들고 낯짝도 좋게 기어나와. 주주들이 던진 물병과 계란이 태욱을 향해 날아들었다. 날계란 하나가 태욱의 이마에 맞아 터지며 노란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장내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며 소란을 잠재웠다. 지금부터 태양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주주이신 블랙레인 캐피탈의 한서진 대표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웅장한 문이 열리고 한서진이 수십 명의 변호인단과 경호원을 대동하고 입장했다. 그녀는 순백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마치 더러운 태양그룹을 정화하러 온 심판관처럼 그녀의 존재감은 강당 안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듯 강렬했다. 서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태욱에게 잠시 머물렀다.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차가운 눈빛이었다. 태욱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매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태양그룹의 새로운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회사를 갉아먹은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태욱이 저지른 비리 내역들이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분식 회계 증거, 그리고 최근 블루오션 프로젝트와 관련된 불법 로비 정황까지 숫자로 증명된 그의 죄악은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주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경영 능력이 부족한 줄은 알았지만 회사를 사유화하여 껍데기만 남긴 도둑놈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서진의 말에 장내가 다시 술렁거렸다. 강태욱 전 전무는 기업가로서의 윤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7년 전 비 오는 날에 CCTV 영상이 흐릿하게 재생되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만삭의 임산부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장면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그 임산부가 누구인지는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비오는 거리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7년 후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성애가 아닌 자신의 재기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서진의 폭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재계의 황태자로 포장되었던 강태욱의 실체가 짐승만도 못한 폐륜하였다는 사실에 좌중은 경악했다. 기자들의 타자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쏟아졌다. 태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내가 버린 게 아니라고. 그는 악을 쓰며 단상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주변에 있던 주주들이 그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 파렴치한 놈, 닥치지 못해? 흥분한 주주들의 발길질이 태욱에게 쏟아졌다. 그는 바닥을 기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돈과 권력은 이제 그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그를 찌르는 창이 되어 있었다. 서진은 소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다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폭력은 멈추십시오. 그에게는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에 사람들은 주춤하며 물러섰다. 엉망이 된 태욱은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다. 옷은 찢어지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단상 앞까지 기어갔다. 연희야. 아니, 서진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태욱은 단상 아래에서 서진을 올려다보며 애원했다. 그의 눈물은 공포와 회한으로 얼룩져 있었다. 내가 미쳐서 그랬어. 그때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회사가 중요해서. 제발 나 좀 살려줘. 감옥은 싫어. 나 좀 꺼내줘. 그의 비굴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태욱의 바로 앞까지 걸어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태욱과 시선을 맞췄다. 하지만 그 행동은 용서가 아니라 확인 사살을 위한 것이었다. 강태욱. 넌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넌 나한테 용서를 비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것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기억해. 네가 7년 전에 나한테 줬던 위자료 봉투. 서진은 주머니에서 낡고 빛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태욱의 연희를 내쫓으며 던져주었던 돈 봉투였다. 서진은 그 봉투를 뜯어 태욱의 얼굴에 뿌렸다. 수표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태욱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네가 줬던 모욕감, 수치심, 절망감,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는 거야. 태욱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집으려 했다. 하지만 서진이 구두굽으로 그의 손을 밟았다. 아, 태욱이 비명을 질렀다. 돈, 이제 너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태양그룹의 모든 지분은 압류되었고 넌 파산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평생 빚 갚으면서 감옥 안에서 썩어가겠지. 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과 고통 속에서 말이야. 그때 강당의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욱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아동학대 미수, 살인 미수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은 태욱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찰칵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태욱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태욱은 발버둥치며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아, 준우 엄마, 제발, 우리 아들 봐서라도. 서진은 그를 외면하고 뒤돌아섰다. 내 아들의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넌 아빠가 아니라 반면교사일 뿐이니까. 그녀는 단상으로 다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오늘부로 태양그룹의 구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썩은 살을 도려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주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태욱은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단상 위에서 빛을 받으며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눈부셨고 반대로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도 비참했다. 그는 문득 7년 전 그 빛 속에서 자신이 걷어찼던 것이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너무나 늦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강당문이 닫히고 태욱의 절규가 사라지자 서진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지난 7년 동안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몰려오는 피로감이 더 컸다. 레이가 다가와 그녀에게 물을 건넸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완벽했습니다. 서진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희미하게 웃었다. 완벽하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는 스크린에 띄워진 태양그룹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이제 저 거대한 제국은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 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짓밟힌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싸웠을 뿐이었다.
주총이 끝나고 텅 빈 강당에 홀로 남은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엄마야,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금방 갈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며칠 동안 지겹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검찰 호송차에 실려가던 태욱은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호령하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철창 너머로만 볼 수 있는 남의 세상이 되었다. 라디오에서는 태양그룹 강태욱 전무의 구속 소식과 함께 한서진 대표의 취임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빗속에 버려진 것은 연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뉴스 앵커의 멘트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그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단단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태욱은 쓴 웃음을 지었다. 자신에게는 비 온 뒤에 남은 것은 굳은 땅이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배뿐이었다. 호송차는 차가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태욱의 세상은 완전한 암흑 속으로 잠겼다.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강태욱은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낯설고 매캐했다. 한때 태양그룹의 후계자로 불리며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잠들던 그는 이제 수인 번호 4028번으로 불리는 신세가 되었다. 삼평남짓한 독방은 그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고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만이 유일한 바깥 세상의 흔적이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오만했던 눈빛은 탁하게 풀려 있었다. 배식 구멍이 열리며 식판이 거칠게 밀어 넣어지는 소리에 태욱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콩밥과 식어버린 국,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식단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입에 넣기도 전에 목이 메어왔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끊임없이 되뇌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그날 오후 교도관이 태욱을 불렀다. 4028번, 면회다. 태욱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혹시 아버지가 마음을 돌리신 걸까? 아니면 서진이 마지막 자비를 베풀러 온 걸까 하는 헛된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접견실로 향했다. 하지만 유리벽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가 기대했던 인물들이 아니었다. 무표정한 얼굴의 국선 변호인 한 명뿐이었다. 변호인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유리벽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다. 이혼 소송 최종 판결문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전적으로 한서진 씨에게 지정되었고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집행도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태욱은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피고 강태욱은 원고 한서진에게 접근 금지. 글자들이 춤을 추듯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리고 회장님, 아니 강 전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항소는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룹 이미지를 위해 조용히 형을 살고 나오라고. 더 이상 시끄럽게 굴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태욱은 멍하니 변호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마저 자신을 버렸다. 가문을 위해 개처럼 충성하고 비인간적인 짓까지 저질렀는데 돌아온 것은 철저한 토사구팽이었다. 변호인이 떠나고 텅 빈 접견실에 홀로 남은 태욱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덥수룩한 수염, 빼란 눈, 낡은 죄수복. 그곳에는 재벌 3세 강태욱은 없었다. 오직 탐욕에 눈이 멀어 처자식을 버리고 파멸한 한 남자의 초라한 말로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주먹으로 유리벽을 내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손의 통증뿐이었다. 으악!
그의 절규가 방음벽에 막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반면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된 구 태양그룹 사옥. 이제는 블랙레인 타워로 이름이 바뀐 그곳의 최상층 대표실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처리하느라 분주했다. 그녀가 취임한 이후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거쳐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불투명했던 지배 구조는 투명해졌고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대표님, 다음 달 예정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건 이사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레이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서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미소를 지었다. 수고했어, 레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오명을 쓴 기업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진은 창가로 다가가 도심을 내려다 보았다. 1년 전 복수심에 불타 이곳을 바라보던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그때는 세상을 다 부숴버리고 싶은 파괴적인 욕망이 지배했다면 지금은 무너진 곳에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리는 건설적인 책임감이 그녀를 채우고 있었다. 강태욱을 감옥에 보냈을 때 느꼈던 허무함은 일에 몰두하고 아이를 키우며 자연스럽게 치유되었다. 오후 일정을 마친 서진은 일찍 퇴근길에 올랐다. 오늘은 아들 준우의 유치원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다. 벤틀리가 아닌 소박한 SUV를 직접 운전하며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뒷좌석에는 준우를 위해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이 실려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그녀의 손에는 결혼반지 대신 심플한 실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선물한 온전한 독립과 자유를 상징하는 반지였다. 유치원 강당은 아이들의 재롱을 보러 온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서진은 맨 앞줄에 앉아 카메라를 들었다. 무대 위로 준우가 친구들과 함께 올라왔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의젓하게 선 준우는 엄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진의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차올랐다. 7년 전 뱃속에 있던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빗속을 헤매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준우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동요를 불렀다. 비 개인 하늘에 무지개 떴네. 알록달록 고운 빛깔, 7색깔 무지개. 아이의 맑은 노랫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서진은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빠가 없어도, 아니, 나쁜 아빠가 없어서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가 너무나 고마웠다. 발표회가 끝나고 서진은 준우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아들 최고였어. 엄마는 준우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던 걸. 준우는 엄마의 볼에 뽀뽀하며 애교를 부렸다. 엄마, 나 노래 잘했지? 나중에 커서 엄마 지켜주는 슈퍼맨 될 거야.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서진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 우리 준우가 엄마의 영원한 슈퍼맨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7년 전 그날처럼 세찬 비였다. 예전 같았으면 빗소리에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몸을 떨었겠지만 지금 서진은 담담하게 와이퍼를 작동시켰다. 조수석에 앉은 준우가 창밖을 보며 물었다. 엄마, 비가 또 오네? 아빠는 비 오는 날 우리 버렸는데 비는 나쁜 거야. 아이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상처였다. 서진은 차를 갓길에 잠시 세우고 준우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야, 준우야. 비는 나쁜 게 아니란다. 비가 와야 땅이 물을 마시고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거든.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아주 예쁜 선물이 나타나.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아빠 일은, 그건 아빠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실수를 한 거야. 하지만 덕분에 엄마는 준우랑 둘이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동쪽 하늘에 거대한 무지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와, 엄마, 저거 봐. 무지개다. 준우가 환호성을 지르며 창문에 매달렸다. 7빛깔 영롱한 무지개는 마치 서진과 준우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다리처럼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서진은 준우와 함께 차에서 내려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세상은 더욱 깨끗하고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 냄새 섞인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래, 비 온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뜨는 법이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난 7년간의 고통스럽던 폭풍우는 이제 완전히 지나갔음을 실감했다. 며칠 후 서진은 교도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강태욱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지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읽을 필요도 답장할 필요도 없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변명이든 원망이든 혹은 뒤늦은 참회든 그것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였다. 주말을 맞아 서진은 준우와 함께 교회의 수목원을 찾았다. 그녀가 기부한 돈으로 조성된 싱글맘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태욱에게서 받아낸 위자료 전액과 자신의 사재를 털어 갈 곳 없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비극을 겪는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행사장에는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서진을 보는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여러분, 인생에는 예고 없이 비가 내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비가 너무 차갑고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있는 준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우산이 되어준다면 그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그치면 반드시 눈부신 무지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제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서진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끝나고 산책로를 걷던 서진은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준우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7년 전 비 오는 밤거리에서 찍혔던 자신의 초라한 사진을 삭제했다. 그리고 방금 준우와 함께 찍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설정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연희야. 그리고 안녕, 한서진.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작별을 고하고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버림받은 여자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아이의 엄마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당한 여성 리더, 그리고 행복을 쟁취한 인간 한서진이었다. 멀리서 준우가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왔다. 서진은 두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아주었다. 아이에게서 나는 땀 냄새와 풀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졌다. 엄마, 배고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준우의 말에 서진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사줄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수목원 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들의 등 뒤로 붉게 물든 노을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길었던 장마는 끝났고 그들의 인생에는 영원히 지지 않을 맑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조차 빛나게 만드는 눈부신 태양 아래 서진과 준우의 발걸음은 경쾌하고 힘찼다. 후회는 버린 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들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내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